안녕하세요. 접경지역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10번째 강의네요. 저는 한국국방부동산연구원장 신광식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9강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이어서 오늘 민간인 통제선 2부 강의입니다. 먼저 기화식물을 보면요. 기화식물 돼지풀이라는 게 있어요. 단풍잎 돼지풀과 둥근잎 돼지풀이 주로 있는데, 이것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이 3년만 지나면 대군락지를 형성하는 왕성한 생명력을 지녔는데, 문제는 꽃가루가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에 일어나는 풍토병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농경지와 촌락이 이루고 있었죠. 첫 번째는 유행성 출해를입니다. 1976년 고려대학교 미생물학 이호황 교수팀에 의해서 흰 등줄 쥐의 폐조직에서 발견됐다 하는데, 실제 한국 전쟁 중기던 1951년도에 이미 이 지역에 이 풍토병은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도 파주, 철원, 연천 등지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견병입니다. 광견병이 1987년에 마지막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1993년도 9월에 강원도 철원군 동성 오지리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연천, 철원, 화천 등지에서 발생되는데, 아마도 이 지역이 서식 밀도가 높아진 야생 동물들이 옮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말라리아입니다. 학질 모기가 원인이죠. 1966년도에 이 병이 이제 발병이 끝났다 했는데, 1993년도 여름에 파주, 김포 등지에서 발생되었고, 지금은 매년 일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대암산 고청서번입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북면, 양구군 동면 해안면과 이 일대 대암산 정상 부근에 약 1280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7년도에 비무장지대 학술조사에서 고청서번으로 밝혀졌죠. 이 지역의 혹독한 조건에서도 발달된 자연초원입니다. 수원, 칠보산 서번, 울산 무채친읍 등 산지 서번의 식생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남한의 유일한 고청서번이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2월경에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금 감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용럽 주위의 산악도로 등 군사시설이 만들므로써 자연생태계의 천위 과정에 방해가 되었고, 과거에 70년대경에 주둔 군인들이 용럽을 막은 일, 또 일반인 출입이 늘어나 습생, 식생의 조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3개년 계획으로 용럽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뢰 미확인 지대입니다. 과거 촌락, 경작지, 산악지대, 소택지, 계곡 등 인간활동이 많았던 지역이죠. 그래서 민통선이 설정되고 난 이후에 출입 영롱만 허용되고 민간인들은 그 지역에 없었죠. 그래서 지뢰 미확인지대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인간 간섭을 받지 않은 자연생태적 천위가 진행되어서 한마디로 자연생태계의 교실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표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통제구역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상징성은 계속 바뀌고 있죠. 관념은 생명이라든가 평화, 창조, 희망 등으로 바뀌고, 또한 통일의 전초기지의 의미다. 그래서 이 상징성의 변화는요, 시대별로 문학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956년 박봉우의 휴전선, 1960년대의 신동엽의 녹선 경의성,
1970년대 김진환의 DMZ, 1980년대에는 민영의 추석날 고향에 가서 등등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식의 변화는 이 지역에 대한 상징성을 이미 전 분야를 바뀌고 있다. 정치가는 평화도시를 구상을 발표하고 생태학자들은 생물종 다양성 공원을, 문화예술인들은 축제의 공간을, 기업인들은 관광단지나 사회간접 자원 투자를,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북방지역을 상품화한 관광 코스를 개발한 등 하고 있으나 미래를 위해 개발이 유보된 잠재적인 땅이라는 그런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를 둘러싼 인식입니다. 1995년에 철원, 양구, 인제, 고성 등등 민통선 북방지역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 그래서 96년도 7월경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예정을 중심으로 민통성 지역 생태계 보존과 지역사회 활성화 동시 달성을 위한 조사를 했죠. 그런데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군사시설 등으로 각종 규제를 받아왔고 개발도 지연대가 소외됐다. 또한 향후에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건축물의 정개축, 토지의 개간 벌채 또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에 좀 이제 반발 등이 있었다. 다음은 적경지역 개발을 둘러싼 인식입니다.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왜 했냐면 평화지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에 근거해서 시군에 대한 지방교부세 양여금과 국고보조금 특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 부처 간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잘 토의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보관광지 개발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등등 이 지역은요. 지자체에서 관광벨트 개발 구상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를 했죠. 철원의 제2 땅굴과 전적지, 양구군의 해안분지, 제3굴 등 등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술조사와 학술대의 학자들의 인식을 보면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 학술대회, 또 문화예술인들과 민간단체에 대한 인식 중에 DMZ 예술문화운동작업전, 금강산 남강연어 방류 등 등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남북이 경색되면 조금 이제 휴식 기간을 갖고 또 남북이 화해 모드로 오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민통선 이북의 북방 쪽에 마을이 있죠. 이것은 이제 민통선 이북마을, 북방마을이라 하는데 주로 연천군, 파주시 등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민북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마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촌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에 파주군에서 논농사 위주로 농촌마을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흘러오다가 장당콩 축제 등으로 슬로푸드 마을로 지정됨으로써 농촌 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주위에는 도라산 전망대, 도라산역, 제3땅굴, 파문점 등등등 관광지를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마루촌입니다. 벼, 인삼 등 경작물을 재배하는데요. 1998년도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일대가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삼국시대의 유물과 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마을인데 따라서 방문할 때는 사전에 연락해서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주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학교와 철새교실 등 다양한 생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마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마을이고요. 이는 1953년 휴전협정 체결할 때 남한과 북한이 하나씩의 민간인을 거주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해서 생긴 마을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유엔군 사령부 통제하에 있고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산입니다. 이 지역은 해방 후 38선 북쪽 지역에 있다가 54년에 수복된 마을입니다. 1985년에 아주 민간인이 입주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일대에 태풍 전망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질입니다. 이건 철원에 있죠. 1972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유휴지 개발을 위해서 조성된 마을인데요. 최초의 본인 소유의 땅이 3,000평 이상인 사람만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철새가 겨울에 엄청나게 많이 오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한국두루미 보호협회를 만들어서 겨울 철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제2땅굴, 평화전망대, 노동당사 등등등 안보 관광지가 많습니다. 다음은 정연입니다. 1972년도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요. 특징은 대부분이 평강군 출신의 실향민들입니다. 대부분이 쌀농사를 주업을 하고 있고 우렁이 농법과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유곡리 통일촌입니다. 좀 특징적인 마을입니다. 1973년에 정부의 계획하에 민간인 제대 군인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정부는 가구마다 땅을 6,000평씩 나눠줬는데 소유권은 주지 않고 경작권만 줬죠. 그래서 제가 앞에 강의 시간에 했다시피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원소유자하고 토지 문제로서 가장 갈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요, 벼, 고추, 오이, 무, 배추 같은 작물과 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생창리인데 이것은 1970년에 이제 입주를 시작했죠. 특징은 제대 군인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예비군의 마을이다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특별법 시행 초기에 국가와 개인이 미복구 땅에 대한 임의로 등기를 내주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팔았죠.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채소 재배에 유리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입주 2세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 현재는 군초소에 검문 없이 출입할 수가 있어서 군부대 허가 없이 비무장지대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연인데요. 이 마을도 좀 특징적이죠. 철원에 있죠. 1959년 4.25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주민, 그리고 1968년도 정부의 간첩 대비 사업 일환으로 이 주민들이 이동하면서 만든 정착촌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요, 토마토, 오이, 버섯, 피망, 파프리카 이런 것이 잘 농사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민간인 통제에서는 조금 민간인들이 갈 수 있는 제한 지역이지만은 우리가 몰랐던 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강을 통해서 우리가 DMZ 군사분계선, 민간인 통제선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11강부터는요, 접경지역, 이제 배경지식을 했으니까 접경지역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접경지역이 어떤 것인지 개념, 범위, 기능 이런 데 대해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국방부동산 연구원장 신광식 교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